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서 방법론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제가 올해 정성조사 웨비나에서 소개를 드렸던 아직 한국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은 제품입니다. 검은색 옷 전용 세제입니다. 검은색 옷을 자꾸 세탁을 하다 보면 색깔이 바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프리미엄 세제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이라고 하면 여러분이라면 얼마에 구입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에 드실 겁니다. 내가 현재 쓰고 있는 기본 세제가 얼마이니까 이런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면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프리미엄 세제에 속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프리미엄 세제 가격대가 대략 얼마 정도의 형성이 돼 있을까? 이 제품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즉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격의 준거점, 이 정도 가격이지 않을까? 혹은 이 정도면 비쌀 것 같고 이 정도면 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카테고리임을 의미합니다. 2박 4일짜리 우주여행 상품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제품은 지금까지 비슷한 어떤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딱 하나의 가격대를 찝어가지고 이 가격이면 구입하겠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얼마 이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응답을 할 것 같아요. 앞서 보셨던 소비자가 가격에 대한 준거점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 가격에서 구매하겠다 안 하겠다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제품 카테고리라고 하겠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가격 수용도 조사 방법론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것이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얼마나 친숙한지 혹은 그래서 가격 준거점이 있는지 여부, 실제 구매를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경쟁 브랜드나 제품을 같이 고려하거나 그 정보에 필연적으로 노출이 되는지, 가격 수용도 조사를 할 때도 경쟁 제품을 같이 제시를 해야 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째는 가격 조정은 항상 내가 하고 난 이후에 경쟁사가 따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면 경쟁사가 가격 조정으로 대응을 하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나 혼자만 사실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기대했던 효과를 그대로 얻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 기능을 같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을 20% 정도 인상을 하고 싶은데 같은 제품에 대해서 인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거부감이 너무 크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는 경우는 새로운 기능을 하나 추가를 하면서 가격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격 외의 기능 변경을 나도 할 수 있지만 경쟁사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쟁사의 비가격 대응까지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가격조사 방법론이 다릅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략한 예시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죠. 구매 의향 가격을 소비자가 콕 집어서 답을 할 수 있느냐, 혹은 어느 정도면 싸거나 어느 정도면 비싸다고 생각하는 준거점이 소비자의 머릿속에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 기준이 되고요. 구매 과정에서 해당 브랜드만 고려하는지 경쟁 브랜드와 비교를 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물론 통신사 간에 비교를 하는 고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이 오랫동안 이용해왔던 통신사의 요금제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경쟁사 가격 제시 없이 물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게 되는 경우는 필연적으로 구매 시점에 경쟁사 제품의 정보를 모두 다 알게 되죠. 같은 용량의 경쟁사 제품이 얼마이고 내가 사려고 했던 제품이 얼마인지, 1+1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구매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의 가격을 같이 제시하면서 묻는 것이 더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치킨 가격이 굉장히 화두였는데요. 교촌치킨이 가격을 1,000원씩, 2,000원씩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촌치킨의 가격 인상 이후에 따라왔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에서 반값 치킨 혹은 통큰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한 마리에 6,900원부터 9,980원까지 낮은 가격에 이제 판매를 했는데요. 프랜차이즈들은 치킨 가격을 올리고 대형마트에서 더 낮은 가격에 치킨을 내면서 사실 수요에 대한 반응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요즘 구독 서비스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올해 또 넷플릭스도 가격 인상이 있었죠. 사실 넷플릭스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넷플릭스 가격 인상에 대한 시뮬레이션만 해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에 이어서 예를 들어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 예정인 경우, 애플 TV가 얼마나 확장할 예정이 있는지, 대체제가 될 수 있는 다른 구독 서비스의 가격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지를 비교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인데요. 넷플릭스가 가격을 올렸을 때 경쟁사가 오퍼링에 더 혜택을 넣거나 혹은 가격을 올리거나 하는 가격을 포함한 비가격 대응까지 했을 때의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이 또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가격 소양도가 궁금하다고 하면 어떻게 물어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모든 차트는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그 차트들이 나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이 제품이 2.7리터 용기에 담긴 제품인데 15,000원에 판매된다면 구입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굉장히 심플하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가격 수요 곡선에서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16,000원이라면 구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17,000원이라면, 18,000원이라면 이렇게 가격이 변할 때 구입 의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질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 제품이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라면 구입하겠느냐라고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제품의 가격대를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차트 가운데서 수용 가능한 가격 범위를 보여드린 차트가 있었는데요. 그런 산출물은 이 질문 방식을 통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요. 아까 경쟁 제품을 같이 제시해야 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세제를 구매할 때 내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거나 혹은 대형마트에 갔을 때 여러 제품을 보게 됩니다. A 브랜드, B 브랜드, C 브랜드 이렇게 세 개의 메이저한 브랜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각 브랜드의 일반 세제 그리고 용량이 2.7리터일 때 가격이 다 다를 거고요. A 브랜드에서 검정색 옷 전용 세제가 나왔다고 하면 분명히 가격이 좀 다를 겁니다. 이런 서로 다른 제품들이 available 할 때 이 중에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를 본다고 하면 그 제품의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같은 리스트 안에서 검정색 옷 전용 세제의 가격이 이번에는 17,000원이 아니라 18,000원이라면 즉 경쟁사의 가격이 고정되어 있을 때 내 제품만 가격이 더 비싸다면 어떻게 구매 의향이 바뀌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사실 다르게는 내 제품만 비싸지는 게 아니라 이에 대응해서 B 브랜드, 경쟁 제품도 가격이 비싸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선택이 달라지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다 합해서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은 가격 수요 곡선을 그리고 최적 가격을 찾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같이 본 이런 질문들이 곧 조사 방법론입니다. 사실 묻는 방법이 엄청 특별하지는 않은데 이거를 조금 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정의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고객사들이 많이 다루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합한 방법론들을 뽑아봤을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정도가 되고요. 사실 방법론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고 두 번째 파트는 10월에 이어질 웨비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격조사 방법론은 크게 한 가지 축에 따라서 나뉩니다. 경쟁을 고려할 필요가 크냐 아니냐. 오늘 말씀드릴 거는 경쟁을 고려할 필요가 크지 않을 때 이용할 수 있는 5가지 방법론인데요. 각각 산출물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모나딕 컨셉 테스트는요. 위 축구공이 70유로에 판매된다면 구매할 의향이 얼마나 있느냐를 5점 척도로 묻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신 그런 방법입니다. 데이터는 전체 500명의 응답자가 응답을 했을 때 그중에 24.4%는 5점 혹은 4점 반드시 또는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에 1점과 2점을 응답한 사람이 36.6%다라는 형태로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정말 이게 출시됐을 때 구매할 사람이 24.4%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로 이 제품이 얼마나 성과를 낼 것인지를 예측하고 싶으면 과거 데이터 혹은 현재 판매되는 경쟁사 제품을 벤치마크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2020년 그 피파 공인구가 70유로에 출시됐을 때 구매 의향 4점과 5점을 합한 응답자는 24.4%였고 출시 3개월 후 성과가 10 밀리언 유로 정도였다고 한다면 2년 후인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공인구를 80유로에 판매를 하고 이번에 구매 의향 조사를 해봤더니 34.4%가 나왔다라고 하면 출시 3개월 후의 성과는 10 밀리언 유로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현재 시점에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 점유율이나 매출 정보가 알려져 있는 경쟁사 제품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구매 의향을 비교한다고 하면 성과가 그보다 더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를 가늠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까 간단하게 가격 수요 곡선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위 축구공이 얼마 정도 가격이라면 구매하시겠습니까? 라고 주관식으로 묻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는 사람들이 입력하는 가격이 다 굉장히 다를 겁니다. 여기 제가 원이라고 단위를 썼는데 계속 지금 유로라고 예시를 말씀드리고 있었죠. 유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지금 있는 표에서 가운데 응답자 퍼센티지에 해당하는 숫자는 실제로 그 숫자를 입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78이라고 하는 78유로에는 4라는 숫자가 찍혀 있죠. 그러면 전체 500명 중에서 4%의 응답자가 78유로에 구매를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실제 수요를 계산을 할 때는 조금 이걸 누적을 해서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8유로에 사겠다고 한 사람은 무조건 그보다 낮은 가격에는 다 구매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실제 누적 디맨드를 계산을 할 때는 표에 보이는 것과 같이 예를 들어 79유로의 구매 의향이 있다고 한 사람이 3%고 78유로에 구매 의향이 있다고 한 사람이 4%라고 하면 78유로에 실제 구매를 할 사람은 79유로, 80유로에 구매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던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서 7%가 된다라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누적을 계산을 하면 가장 낮은 가격대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매를 할 것이고요.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은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가격대별 디맨드 커브를 그릴 수 있고 가격과 디맨드를 곱한 레비뉴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생산 단가를 빼면 프로핏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 곡선을 통해서 매출이 최적화되는 가격을 구할 수도 있고 수익이 최적화되는 가격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비즈니스 목표가 일단은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매출이 극대화되는 지점을 찾아야 할 것이고요. 현재는 수익이 최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수익이 최적화되는 그런 지점을 찾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보 그레인저라고 하는 방법은 가보와 그레인저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 두 분의 성함이고요. 두 분이 같이 연구를 해서 낸 방법론인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떤 제품이 1유로라면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습니다. 만약에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요. 가격을 높여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2유로라고 하면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또 yes라고 응답을 하면 3유로에 대해서 묻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만약 3유로에서 나는 구매할 의향이 없다라고 하면 이분은 4유로에 올려도 구매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시겠죠. 그래서 노라는 응답이 나오면 중단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데이터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가격대별로 구매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그릴 수가 있고요. 요거를 곱했을 때 이제 그 유닛과 레비뉴를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디맨드는 1유로에서 2유로로 갈 때 굉장히 빠르게 떨어집니다. 아까 이제 보셨던 디맨드 클리프가 사실 여기서는 1유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만 레비뉴가 계속 5유로가 될 때까지는 올라갑니다. 따라서 만약에 나의 목표가 매출을 극대화하는 거라고 하면 이 제품의 경우에는 최저 가격이 5유로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이제 막 시장에 처음 침투하는 것이라서 침투율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최저 가격은 5유로가 아니라 1유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한 지점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의 범위를 알고자 할 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픈라인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가격을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로 응답을 받는 방식입니다. 응답은 주관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객관식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 제품의 가격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형태는 사람들이 입력한 가격대별로 응답한 사람의 숫자를 표시하는 형태로 데이터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때는 커브를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두 개의 곡선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아까 사람들이 최소 가격을 입력한 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똑같이 누적 곡선을 그립니다. 예를 들어 저라는 사람이 최소 가격이 10유로라고 답을 했다고 하면 사실 저한테는 5유로도 굉장히 최소 가격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누적을 해서 미니멈 프라이스 커브를 곡선을 하나 그리고요. 반대로
최대 가격도 똑같은 방식으로 누적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곡선이 그려지게 될 텐데요. 이때 이 두 가격 사이에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이제 가격의 범위를 구하게 되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구해지냐면요. 50%의 사람들이 미니멈 가격이라고 응답한 지점과 50%의 사람들이 맥시멈 가격이라고 응답한 지점 사이가 바로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약 14유로에서부터 약 한 19유로 정도까지가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의 범위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스 센시티비티 미터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이거는 개발을 하신 그 분의 이름을 따서 반 베스텐도르프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네덜란드 혹은 이제 독일 계통의 분이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질문을 4개를 합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가격, 그리고 너무 싸서 품질이 의심스러운 가격, 그리고 비싸다고 느껴지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구매를 고려할 수 있는 가격, 품질 대비 가격이 낮다 혹은 싸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가격은 얼마이냐라는 이 4가지를 객관식 또는 주관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 가격대에서 싸다 혹은 너무 싸다, 비싸다, 너무 비싸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들을 데이터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너무 싸다고 한 사람들의 비율을 그려보면요. 가격이 높아질수록 너무 싸다고 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밑으로 이제 응답자 비율이 낮아지는 그런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 곡선과 비싸지기 시작한다 혹은 싸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 곡선을 그려보면 교차점이 생깁니다. 이때 이 교차점보다 왼쪽이 되면요. 너무 싸서 나는 품질이 의심스러워서 못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차점을 Point of Marginal Cheapness라고 부르는데요. 이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너무 싸서 사지 않는 소비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에는 손상이 생기고 매출도 안 나오는, 그래서 피해야 하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너무 비싸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비율 곡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질 거기 때문에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비싸지 않다? 혹은 이 정도면 뭐 저렴하다고 생각되기 시작하는 그런 가격이다라고 응답하는 곡선의 교차점을 한번 그려보면요. Point of Marginal Expensiveness라고 하는데요. 이 점보다 우측, 오른쪽에서는 너무 비싸서 사지 않는 소비자의 수가 이번엔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너무 소수의 소비자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책정하기에 좋은 레인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교차점 사이가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가격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차점이 2개가 더 있죠. 그 2개의 쓰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너무 싸다와 너무 비싸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같아지는 교차점을 Penetration Pricing Point라고 부르는데요. 이 점에서 너무 비싸서 안 사는 소비자와 너무 싸서 안 사는 소비자를 합한 숫자가 최저가 됩니다. 즉 가격 때문에 이 제품을 사지 않는 사람이 가장 적기 때문에 판매량이 최대화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의 현재 목표가 판매량을 최대화하는 것이라면 고려해야 되는 가격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위쪽에는 비싸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와 싸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는 가장 균형 잡힌 가격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격 포인트이기 때문에 현재 브랜드의 가격 이미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예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곡선에서는 지금 레인지는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 범위는 20유로에서 33유로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점유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침투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가격은 22유로. 그리고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비슷해져서 균형된 가격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가격대는 29유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프라이싱을 한다 그러면 20에서 33유로 사이에서 현재의 나의 비즈니스 목표에 따라서 프라이싱 포인트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